세상에 이유 없이 떠도는 국문은 없다.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어우, 눈부셔. 지난 한 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됐죠.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청문회로 쏠렸던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한 주였습니다. 맞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출석으로 화제가 된 지난 6일 청문회를 비롯해 7일에는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고영태, 장시호까지 모습을 드러냈죠. 이 자리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문화계의 황태자 차은택 씨 역시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작 최순실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들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참석 안 할 거라고. 근데 이게 최순실 게이트인데 최순실 씨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참석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게 만든 사실은 뭐 국회에도 전 책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안 가도 나중에 결국 정말 하고 안 돼도 뭐 벌금 600만 원, 700만 원 보통 이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그래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뭐 좀 참석하지 않아서 많이 좀 화가 더 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건데 뭐 정치나 연예계나 뭐 경제 쪽은 뭐 물론이고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던 것 같아요. 제일 답답한 게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부인을 하니까 몰라요. 네, 계속 부인을 하니까 저러려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고 있고. 절대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보안 손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게 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모른다 계속 일관되게 모르쇠로 주장을 하니까 누리꾼들이 청문회 도중에 박영선 의원에게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그 카톡 온 걸 갖다가 올린 걸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의 최 씨 일가를 조사했다는 내용을 밝히는 자리였는데 김기춘 실장이 그 앞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겠죠. 그럼요. 그 영상을 보여주고 자 그러면 음성 자 들려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그 음성이 나오죠.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유경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으며 1988년 김기춘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저때 유일하게 당황했던 순간이라고 사람들이 보여요. 평가하더라고요. 저 영상 제보가 원래는 손혜원 의원한테 보내졌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질의 순서가 그 박영선 의원이 먼저다 보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을 양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누가 먼저건 간에 보는 입장 또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문회 중에서 가장 속 시원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게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고영태 씨의 폭로가 없었더라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르고 우리조차도 모르쇠로 그냥 계속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고영태 씨가 그 얘기 한 게 알려져서 비선실세가 정윤회 씨가 아니라 따로 비선실세가 있다. 그래서 그게 최순실 씨였다라는 게 알려진 거잖아요. 이번에 고영태 씨 나와서 어땠습니까, 고영태 씨? 고영태 씨가 이번에 나온 증인들 중에서 그나마 말을 가장 시원스럽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연설문 고치는 것이 취미다라고 맨 처음에 보도가 났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이 취미다라고 말했기보다는
고치는 걸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좀 이렇게 와전이 되고 곡해가 된 것 같다라고 바로 잡기도 했고요. 뭔가 좀 정말 작정하고 나온 사람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영태 씨가 청문회장에 나와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말하기를 최순실 씨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막말하고 종 부리듯 해서 폭발했다. 그래서 2015년 초 TV조선을 찾아가서 동영상과 자료를 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영태 씨에게 최순실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어떤 답변을 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뭐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최순실 씨가 다 나가라 하고서는 뭐 이렇게 했던 적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좀 비밀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은 본 적 없지만 드나든다는 말은 들은 적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고영태 씨는 아마 그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자유롭게 발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최순실 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캐릭터다, 하나뿐인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누구든지 최 씨한테 한 일주일만 붙여서 일하게 하면 아 내가 그동안 되게 편하게 일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약간 저는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자기 입속을 다 챙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옆에 당사자를 두고도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의 수행비서 같았다.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에게 소개한 걸 후회한다 하면서 발언에 거침없이 그냥 발언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이전 증인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뭐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또 고영태 씨와 그 차은택 씨 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이제 국조에 임했는데 이 두 분은 참 엇갈린 행보로 눈길을 끌기도 했어요. 일단 차은택 씨,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신분이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었고 특히 점심시간에 그 중간에 그 쉬는 시간에도 외부 출입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증인 대기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제 끼니를 해결했는데 반면 고영태 씨는 청문회 끝난 뒤에 밖으로 나와서 국회 후생관 2층 매점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걸어가던 중에 이제 기자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오히려 점심을 함께 하자면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안하는 그런 여유까지 보였다고 하고 그때 채널A 기자 포함해서 약 3명의 기자들이 함께 고영태 씨와 점심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이 사진에 또 찍혔어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돌았는데 그 사진을 보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좀 이색적인 풍경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고 청문회가 끝난 뒤에 이제 귀가하는 길에도 역시 카메라와 기자들의 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간 가려지고 왜곡된 진실들을 국민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이젠 좀 시원하세요? 마음이 시원하세요?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네 하고 가더라고요. 그날을 기다렸나 보다. 뭔가 좀 기다린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이게 이제 고영태 씨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자꾸 굉장히 국민적인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연상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희한하지. 근데 그거는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렇죠. 고영태 씨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번 그 사태에 거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이 국정농단 사태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뭐 외모가 준수하다 혹은 뭐 말주변이 좋다 등등해서 뭐 여기자들로부터 뭐 둘러싸였다 등등 이런 좀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화제가 되는 것도 썩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거기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그만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영태 씨의 어떤 모습, 발언들이 인정 아닌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괜히 그게 사이다처럼 들리는 고영태 씨는 애초 처음부터 이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본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과거에는 좋았지만 한때 이제 사이가 벌어진 이유로 인해서 언론에도 제보도 했고 같은 한 배를 다 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던 분들이 사실은 자기는 자기 혼자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옆에 앉혀놓고도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은 조금만 깊게 본다면 고영태 씨를 그렇게 멋있게 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누가 멋있게 봐요? 멋있게 보지는 않지. 아니 이제 일부에서 사실 그런 뭐, 지금 뭐 흐르는 어떤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나쁘게는 흐르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이게 특성이 뭐냐면요. 고영태 씨가 이런 걸 고발하면서도 그 이제 기자랑 만나가지고 인터뷰할 때. 뭐 연설문 수정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만은 실제로 기자한테 말할 때는
그냥 뭐 그런 일도 있어 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듯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와서 제가 봤을 때 고영태 씨의 심리 같은 경우는 최순실 정도 그냥 한번 어떻게 복수해볼까 정도 하는 생각을 했더니만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국정농단까지 이제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고영태 씨도 지금 그 엄중함을 감당 못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도피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고영태 씨의 이 반응이라는 거는 자기가 진짜 여기서 태연한 표정만 지으면은 진짜 사람들이 태연하게 봐줄 것이다라는 약간 착각감 정도 약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저도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의외인데? 라는 표현이 기자들도 약간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 고영태 씨 하면 결국은 최순실 씨에게 차은택 씨를 소개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4년 6월이었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고영태에게 광고에 대해서 좀 잘하는 사람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이랬더니 이제 고영태 씨가 자기 뭐 직원 중에 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중에 차은택이었고 그래서 이 차은택 감독을 최순실 씨에게 소개시켜준 사실 이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고영태이기도 하죠.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랑 뭐 고영태, 차은택 씨를 두고 사람들은 뭐 엇갈린 삼각관계다, 뭐 애증의 관계다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루머가 있었죠. 뭐 차은택이랑 가까워지면서 고영태랑 멀어진 것이다 등등 뭐 여러 루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국회 청문회에서도 최순실이랑 그 고영태 두 사람의 사이가 왜 틀어지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어떤 사이였느냐, 남녀 관계가 맞느냐 이런 글쎄요 뭐 청문회에서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고영태 씨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2년 전부터 좀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좀 약간 인간 취급을 안 했다, 뭐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들었고 또 그 직원들에게 좀 그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라는 이야기들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리고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멀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바로 정유라 씨가 기르던 강아지 문제 때문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어느 날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그 강아지를 고영태 씨에게 잠깐 뭐 봐달라고 맡겼는데 고영태 씨가 운동을 하느라고 그 강아지를 혼자 냅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져서 둘 사이가 벌어진 뭐 계기가 됐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강아지 때문이었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강아지라 표현하기에는 고영태 씨가 좀 그래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게 그때 독일에 갔을 때 그 독일에 있는 주변 그 옆에 살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무슨 개를 그렇게 많이 키우냐였어요. 10마리 키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혹시 고영태 씨한테 10마리 떠넘기고 간 거면은 좀 필연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강아지에서 터진 거죠. 저는 청문회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인데 왜냐면 그 전에 그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 10마리였을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어쩌면은 뭐 어쨌든 싸움의 시작이 동등한 입장에서 싸움이 시작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어떤 갑과 을 관계처럼 이제는 뭐 싸움이 치졸하게 이제 뭐 넌 내 강아지 맡아서 좀 뭐 기르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고 이젠 나도 화가 나니까 그걸 상관 안 하고 본인의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강아지까지 맡겨 이런 심정이 더 뭐 서로 뭐 그런 어떤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는데 뭐 어디까지나 뭐 이건 뭐 상상이지 뭐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어쨌든 고영태 씨는 이후에 차은택 씨랑도 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처음에는 그 차은택 씨 회사에 아는 후배가 있어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최순실에게 차은택을 소개시켜줬는데 이후에 잘못 소개시켜준 것 같다라는 발언을 청문회에서 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 광고라는 게 다 같은 광고인 줄 알았는데 차은택 씨가 거기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내가 볼 때 소개를 잘못 시켜줬다라는 또 본인 생각을 과감없이 얘기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얘기도 좀 했었는데 2013년부터 가방 일을 계속하면서 뭐 휴일 명절 없이 그냥 열심히 정말 했는데 이익이 전혀 나지 않았다. 그래서 2014년 9월하고 10월쯤에는 또 이 최순실 씨 쪽, 뭐 차은택 씨 쪽이랑 이제 많이 싸워서 우호적 관계가 좀 깨졌고 일을 그만둔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서로 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빌로빌로라는 그 가방 회사가 2013년부터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2014년 8월 25일에 이제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뭐 그 이후에 언론사에 제보한 게 2015년 초라고 하니까 그 14년 8월 25일부터 15년 초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겠죠. 그 최순실 씨와의 갈등이.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면 알지만 2014년 그래서 8월 25일 폐업하기 전부터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의상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고영태 씨가 몰카 영상을 이제 획득하기 시작하고 한 걸로 봐가지고 갈등이 꽤 있었다라는 걸 유추해볼 수 있죠. 2014년 6월에 첫 만남을 한 이후에 최순실, 차은택 이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최순실이 차은택 씨한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 또 차은택 씨는 그 해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콘텐츠진흥원장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또 이후에 최순실 씨의 지시로 차은택 씨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만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장관 뭘 부탁을 하고 요청을 또 해주고 이랬는지 도무지 몇 번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차은택 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 때 얘기를 했는데 차은택 씨는 이제 당시 김기춘 실장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거기 어떤 의논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대단한 분이구나. 왜냐하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라고 그래서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점 때문에 최순실과 대통령이 가깝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 그렇고 과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차은택 씨는 2014년 8월에 문화융성위원회 이제 발탁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국가기관의 1급에 해당하는 그런 직을 또 맡았고 어쨌든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 다만 문제는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큰 돈을 좀 만지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그 기간이 불과 2년 채 안 됐으니까 1년 한 반 정도 그리고 좀 짧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은택이 이른바 문화계 황태자라면 체육계의 황태자가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인데요. 뭐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보셨지만 김 전 실장이 김종 전 차관에게 유망한 선수들 잘 봐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면을 보면 그 김 전 실장은 또 최순실을 거친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시켰던 사람 최순실 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점이 참 재밌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이런 공방에서 오가겠지만은 결국은 대가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뇌물이고요. 아니면은 직권남용에 의한 강요죄가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혐의만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깔끔하게 부인하는 것이고 계속 말이 엇갈릴 겁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건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 강요했다고 믿는 쪽에서는 아니다 받은 적도 없고 후원금 내라고 한 적도 없다. 후원금 내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아마 상투적인 답변을 할 겁니다. 그걸 강요한 적이 없다. 근데 준석 씨 말대로 뭐 대가성인지가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어디에 후원금을 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에 후원을 했는지. 네, 바로 이제 그 장시호 씨가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인데요. 이 기업들은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장시호 씨가 거의 인정을 했죠. 정부의 이제 자금도 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은 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돈을 받았다고 알려진 장시호 씨 측의 입장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점심시간 직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국조특위 입장에서도 보면은 진짜 핵심 증인들이 한 명도 안 나올 만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회에 보면 경찰들 같이 경위라고 있어요. 그 방어처에 보면 경위라고 있는데 그 경위분들이 가서 이제 동행 명령장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이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 김성태 위원장이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시 30분쯤 이제 끌려오죠. 네. 저도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요. 그 검은 패딩 점퍼에 검은 뿔테 안경에 마스크 끼고 검정색 목태에 정말 완전 무장을 하고 왔는데 장시호 씨가 그때 증인 선서를 딱 하기 전에 김성태 위원장이 마스크를 내리라고 소리를 쳤잖아요. 네. 마스크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리세요? 그 장시호 씨의 뭐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이권을 부당하게 뭐 득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추궁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답들이 다 이모, 그러니까 순실 이모한테 돌리는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동계 스포츠센터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순실 이모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최순실 이모가 이걸 만들려고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지원서만 만들어서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김종 차관님께 드렸다 이런 이제 얘기를 장시호 씨가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하여튼 혐의를 좀 최순실 씨 쪽으로 좀 모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장시호 씨는 승마를 했던 선수지 동계 스포츠 관련해서는 뭐 경력이 없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 입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자기는 그냥 제주도에서 뭐 아이와 함께 이렇게 그냥 살려고 그랬는데 이모가 최순실 씨가 제주도에서 살지 말고 일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순실 이모의 말은 거스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런 거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순실이 이모가 최순실 씨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시호 씨가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자 청문회 나가는 게 좀 득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도 계속 자기한테 뭐 날라오는 화살이나 비난의 질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본인한테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다 생각했던 것 같고 무조건 남 탓하기에 바빴던 것 같다라는 저는 그 영상 보고 이런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위에서도 지금 부르는 증인들의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최순실 불러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조사의 특성상 아무래도 최순실 씨는 나중에 부르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최순실 씨를 먼저 불렀는데 거꾸로 장시호가 알아서 한 건데요? 라고 답했으면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 번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씩 구멍을 메꾸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책임이 큰 사람한테 한번 물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그것의 끝은 그리고 특검 단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장시호 씨의 입장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퍼즐이 하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청문회에서 눈길을 많이 끌었던 그리고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몇몇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시호 씨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서로 이제 대면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 씨 존재를 거의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알린 사람이기도 해서 그때 좀 글쎄 뭐 희화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뭐 러브라인 비슷하게 이렇게 좀 장면이 묘사되기도 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뭐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 씨한테 제가 미우시죠라고 물으니까 장시호 씨가 네. 제가 미우시죠?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장시호 씨의 결혼식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참석했다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의 친분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질문들도 나왔는데 이 잘못 알려진 몇몇 일화에 대해서 장시호 씨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제주도에서 함께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 말을 절대 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 최순득 씨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치를 해주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재밌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최순득 씨, 이 장시호 씨의 어머니가 이제 김장김치를 담아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이제 유명 연예인들한테 줬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시호 씨는 우리 어머니는 김치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시호 씨는 이제 박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06년에 자기가 결혼할 때 대통령을 처음 봤다. 근데 결혼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했어요. 특이한 거는. 장시호 씨가 2006년 6월 4일에 결혼했고 그러면서 2013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대통령을 본 적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게 의혹은 있고 실체는 없고 얘기만 들으면 뭐 최순실 씨와 대통령도 안 친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시호 씨가 최순실 이모와 대통령이 통화하는 걸 봤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모는 저랑 차를 타고 갈 때도 라디오를 크게 틀고 통화하거나 차에서 내려서 통화하기 때문에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죠. 네. 어쨌든 저희는 조사를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풍문으로 드라쇼에서 이 최순실 씨 일가가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또 장시호 씨의 대포폰 통화 내역도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이 대포폰에 관해서는
밝혀진 게 없나요? 대포폰에 관한 질문도 이제 그 청문회에서 쏟아졌는데 이 장시호 씨가 왜 대포폰을 사용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장시호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명의, 그다음에 아들의 명의,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걸 갖다가 확보하다 보니까 1인당 이제 4대까지밖에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개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 이 장시호 씨의 요구에 따라서 많은 직원들이 이제 대포폰을 차명으로 이제 만들어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죠. 본인이 필요해서 뭐 4대를 뭐 쓰겠다면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많이 좀 동원을 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시호 씨는 대포폰으로 대통령이랑 통화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이 대포폰 사용한 건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하고 통화할 때만 그 한 대의 전화기를 사용했다 이런 것까지 밝히긴 했었습니다. 한 가지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들어와서 이제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 장시호 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장시호 씨의 증언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 검찰 조사 전에 입을 맞춘 것은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했던 대목인데, 이 장시호 씨는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연락한 적이 있는데 이 공중전화로 이제 최순실 씨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조카죠. 이 유연이랑 이제 유주 정유라의 아들을 잘 돌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또 새로운 것이 나오기도 했는데, 장시호 씨의 원래 개명 전에 본명이 장유진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풍문쇼에서도 다뤘었는데, 이 개명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일단 지난해 여름쯤에 개명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유는 몸이 아파서 바꿨다고 하고요. 또 오빠 이름이 승호시다 보니까 뭐 호를 이렇게 해서 장승호, 장시호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한간에 나도는 뭐 연예인이 이름을 따서 그대로 개명했다 요거는 아니라고 또 밝히기도 했죠. 우리 뭐 얼마 전에도 다뤘지만 장시호 씨의 별명 중에 양가집 교수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뭐 성적 중에 양가가 하도 많다고 해서 그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아서 부정 입학 의혹도 있었는데, 성적이 안 좋은데 과연 어떻게 명문대를 갔는지도 아직까지도 의혹이에요. 이 청문회장에서 이제 장시호 씨에게 이제 연세대 입학과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이제 실력으로 입학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이제 장시호 씨는 이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고 누가 도와준 적이 없으며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 어떻게 입학했습니까?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네.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관련해 국정조사가 한창이던 국회 밖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죠. 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에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그쵸. 저는 참 이 뉴스를 보면서 참 허망하기도 하고 뭐 많은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박 대통령이 평소에 실핀 10개를 이용해서 직접 올림머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낮 12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담동의 한 미용실 원장이죠. 청와대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모 원장은 그날 예약 손님을 다 취소하고 3시 20분쯤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동안 청와대에 머물렀다고 해요. 근데 참 이게 300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시급한 골든타임 시간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머리를 했다. 참 납득이 안 가죠. 그리고 머리 손질 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보도한 매체마다 또 청와대 입장 이 모두 다르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이 사실을 보도했던 신문 그 매체에는 머리 손질에 90분을 썼다, 90분을 날렸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청와대 측에서는 중대본 방문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역시 같은 내용을 보도했던 KBS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 약 2번에 걸쳐서 머리 손질을 받았는데, 특히나 이제 중대본으로 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머리가 좀 흐트러진
듯한 연출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머리 손질을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동안 여야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에도 굉장히 합의 도출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탄핵 원안에는 이제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원안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전을 벌였고요. 결국 원안이 이제 채택이 돼서 들어가서 대통령 탄핵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것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해서 거의 2달 동안 이렇게 이끌어왔던 겁니다.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 논란이 새로 불거지면서 결국 세월호 사유가 포함된 탄핵 원안은 고수됐고 발의안이 표결에 붙어졌는데 그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저는 저 234표를 보면서 보니까 232만 촛불이 만들어낸 진짜 234표. 그러니까 약간 좀 눈물이 나는 약간 울컥함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탄핵 소추 발의안 가결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 달 반 동안을 사실 자신의 생업도 팽개치고 사생활도 버리고 그렇게 많이 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미 지지율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떨어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 민심을 보여줬는데도 만약 부결되었다면 아마 정말 큰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서 뭐 가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34표가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특히 이제 234표는 그동안 어떤 정당에서도 거의 예측하지 못했을 만큼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이제 확실히 지금의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런 표라면 충분히 헌법재판소도 어떤 뭐 심적인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재벌 총수들이 지원금을 출연하고 이에 대해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 의혹과 관련해 단서를 제공하는 발언이 나와서 또 한 번 눈길을 끌었죠. 가방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라든지 공식석상에 자주 이제 들고 나온 가방들이 있었는데 그 가방이 이제 고영태 씨가 만든 가방으로 나중에 다 밝혀졌죠. 이제 진짜 문제라는 게 뭐냐면 고영태 씨가 만든 가방이 이제 최순실 씨 통해서 박 대통령의 손에 들리게 됐는데 이 옷과 가방의 비용을 최순실 씨가 지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태 씨 증언에 따르면 최 씨에게,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의상 비용을 받았다. 그러니까 최 씨는 영수증만 딱 주면 그 돈을 개인 돈으로 나에게 줬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격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어치라고 하는데 일단 수천만 원어치의 의상과 가방을 박 대통령에게 건넸고 이 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당연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옷, 가방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이제 이렇게 밝혀왔다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공적인 비용으로 당연히 지불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백과 또 의상 대금을 최순실 씨가 지불했다는 것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최순실 씨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 뭐 기업들과 거래하는데 등등 뭐 정부 사업을 하는데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아마 청와대 쪽에서 또 양당 간의 진실을 밝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뇌물이고 안 그러면 횡령이니까. 아니면 이 문제는 굉장히 밝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그런 그 서류 처리를 명확하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 따지면은 쉽게 밝혀질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돌아오는 수요일, 목요일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이번 3차 청문회는 신보라 전 대통령 의무실 간호장교 이분과 또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 등 총 16명의 증인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의 의료 시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세월호 참사 대응 당시에 과연 제대로 했느냐 관련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들도 이제 와서 대통령 의전과 관련돼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에 돌아오는 첫 번째 청문회잖아요. 좀 분위기는 달라지겠죠? 확실히 지금 이제 그 탄핵이라는 가결이 됐다는 상황이 있으니까 청문회에서 지금 그 증언을 하는 당사자들이 좀 더 엄중함을 느끼고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뭐 김기춘 실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태도, 약간 태도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조위의 3차 청문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움직임에 또 어떠한 분수령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싱글인 여배우들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과 풍문들을 파헤쳐볼까 합니다. 사랑의 상처를 좀 많이 받지 않았나. 남자는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혼자 사는 것이 신간 편하겠다. 말도 안 돼.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 것인데요. 스토커도 하고 납치까지 저지르는. 무려 5시간을 벙커에다 싣고서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남성의 정체는 바로 끔찍하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일명 나홀로족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드라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혼술남녀. 네, 혼자 술을 마시는. 네, 혼술, 혼캠, 혼자 캠핑하기, 뭐 혼영, 혼자 영화 보기. 뭐 그야말로 둘보다 혼자 즐기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예, 연예계도 이렇게 혼술 남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싱글 여배우의 은밀한 사생활입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겼지만 혼자 살고 있는 여배우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왜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할 만하면 했겠죠. 뭐 좋은 장점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만하지 않으니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럴 때는 결혼의 단점에 대해서 더 주목했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 신간 편하겠다라고 마음먹기도 편한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살짝 불편하기도 한 게 결혼을 왜 하느냐, 왜 안 했을까요?가 아니라 결혼을 굳이 왜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다시 역으로 묻고 싶기도 해요. 사실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유부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싱글인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거예요. 누구요? 최여진이요! 최여진이요! 유부녀인 줄 알았어. 이런. 근데 뭐 그런 분들도 일단 유부녀상이죠. 많고 심지어 모태솔로인 분도 간혹가다 계시고 그런 분들 보면 약간 일 때문에 바빠서라는 핑계를 대긴 하지만 알고 보면 또 사랑의 상처를 좀 많이 받지 않았나.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은 워커홀릭 여배우의 이중생활입니다. 빠밤.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내 딸 금사월에 출연했던 도지원 씨입니다. 네, 도지원 씨 데뷔한 지가 28년 됐다고. 올해 나이가 51인데 예나 지금이나 미모가 정말 변함이 없어요. 51의 그 미모는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하신 거죠.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19살 때 처음 도지원 씨를 뵀어요. 제가 당시에 그 무용과 이제 가려고 이제 수업을 받았었는데 저희 스승님의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봤었거든요. 저는 그냥 학생일 때 그때 얼굴과 지금 얼굴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보고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정말 동안이에요. 도지원 씨가 데뷔할 때, 연예계 데뷔할 때만 해도 이제 공채 탤런트 제도가 한참 있을 때인데 도지원 씨는 이제 공채를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화장품 광고 CF에 먼저 발탁이 됐는데 그때가 1,400대 1로 무려 통과를 됐고 그렇게 해서 2년이 돼가지고 연예계에 들어왔습니다. 1,400대 1이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죠? 네, 89년도에 특채 KBS 탤런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출연한 드라마가 서울 뚝배기 그리고 카레스키, 예, 그리고 목욕탕집 남자들 쟁쟁한 드라마에 출연했었죠. 아니 우리 옛날에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에 꼬마의 아이 여기에 꼬마가 양동근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매일 그냥 주현 씨 따라다니면서 그랬걸랑이요. 기가요. 한 방에 날렸걸랑이요. 우와, 비슷하다. 이런 걸 정말 우리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따라했어요. 우리
이상민 씨 예능은 다 됐네. 성대모사도 하고. 앞으로 좀 장 좀 덜 재워야겠어. 맨날 그래. 좋은데요? 피곤하니까 더 잘한다. 그러니까. 하고 온 날 방송 되게 안 되죠?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좀 하는데? 누가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서울 뚝배기에. 이렇게 열심히 많은 작품들을 하면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결혼을 안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다른 시각도 있어요. 어떤 거요? 도지현 씨가 98년에 어떠한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서 곁을 좀 내어주지 않고 그렇게 혼자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시선인데요. 네. 그 사건은 바로 도지원 씨 납치 사건입니다. 맞아. 맞아. 기억나요. 아니,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납치가 있었어요. 네네. 맞아. 아니 실제로. 도대체 네. 누가 그런 일을 한 거죠? 혹시 도지원 씨에게도 무슨 원한이 있거나 뭐 너무 사모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때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도지원 씨의 전성기 때 있었던 일인데요. 98년 7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압구정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이 잠원동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지원 씨를 납치했다고 해요. 원한이 있었나 봐요. 이게 원한 관계는 아니고요. 당시에 워낙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돈을 노리고 좀 접근한 게 아닌가. 당시에는 그렇게 뉴스에 났었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 것인데요. 이 납치범들은 이제 그 도지원 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흉기로 위협을 해가지고 도지원 씨를 이 차량 트렁크에다 태웁니다. 이제 그 도지원 씨가 지니고 있었던 카드에서 70만 원을 인출해요. 그러니까는 금전이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빼서 카드로 인출했으면 도지원 씨를 풀어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무려 5시간을 이 도지원 씨를 트렁크에다 싣고서 돌아다닌 것이죠. 제가 뭐 트렁크에 그냥 뭐 때문에 잠깐 야, 문 좀 닫아봐 이러고 잠깐 이렇게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느껴보고 싶어서 저는 한 10초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그때 이렇게 트렁크하고 뒷좌석하고 연결된 가운데 문 아세요? 네. 그거 열어보는 연습까지 했었어요. 사실. 혹시나 혹시 그런 모르니까. 일이 생길까봐. 그 정도로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사건 이후 이제 다행히도 이제 납치범들이 도지원 씨를 풀어주게 됩니다. 70만 원만 그러면 뭐 받고 결국은 이제 풀어줬다라는 거는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금액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뭐 풀어줬다 그러면은 상당히 뭐 이게 뭐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좀 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도지원 씨 집 앞에 이제 돌아온 후에 납치범들에게 이제 1,400만 원을 그 추가로 이제 도지원 씨가 이제 송금을 하게 됩니다. 돌아온 후에요? 네, 뭐 결국은 이제 더 큰 돈을 받아내려고 풀어준 상황인 거네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 요즘 같은 상황이면 이제 CCTV 같은 게 많으니까 그 납치했던 사람 잡아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때는 그렇게 CCTV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과학 수사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테니까 좀 무섭긴 무섭겠죠. 아무리 이미 풀려났다 하더라도 또 돈을 요구했을 때 안 주면 이미 한 번 납치 당해봤으니까 두 번 납치 왜 못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겁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또 이미지 타격도 있잖아요. 납치됐다 막 이렇게 되면 이름이 알려졌으니 유명한 여배우기 때문에 또 이거 약간 좀 어느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로 또 1,400만 원 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범인들이 그 일이 있고 나서 4개월 후에 또 도지원 씨한테 접근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4개월 후에 또 도지원 씨한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원 씨가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뭐 계속 이어졌겠지만 4개월 후에 11월 달에 5천만 원을 달라고 차량에다가 도지원 씨 차량에다 쪽지를 붙여놨어요. 어우, 끔찍하다. 와, 진짜 나쁜 놈들이네. 아니 설마 또 주시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 도지원 씨가 이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납치범들은 이제 도지원 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한 2개월 정도를 이제 스토킹을 하게 됩니다. 아니 처음에 그냥 딱 잡혔을 때 신고를 했더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되게 간도 크네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도지원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연예인의 이제 그 특수한 입장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도지원 씨가 협박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 가족을 몰살시켜 버리겠다. 어머.
이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일 범인들은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뭐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불심 검문 중에 잡혔다고 해요. 네, 이제 검거 당시에 범인들이 도지원 씨 집에 주차를 해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때 걸렸다고 합니다. 야 대담하다. 아니 집 앞에서요? 대단한.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 못할 줄 알고. 도지원 씨는 진짜 마음 졸이고 그쵸. 계셨었겠어요. 계속해서 그 앞에서 기다려서. 보통 형사들이 그 범인 잡으려고 집 앞에서 자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잡고 보니 그럼 이 범인들의 정체는 뭡니까? 이 남녀 2명이었는데요. 남자는 26살, 여자는 25살.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둘은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왜 사귀어? 그게 더 소름 돋는다. 돈이 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길가에서 주운 방송 작가의 수첩을 봤는데 거기에 도지원 씨의 집 주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그냥 일면식도 없는 도지원 씨를 찾아가서 그렇게 뭐 스토커 짓도 하고 돈을 갈취하고 납치까지 저지르는 일을 저질렀는데 검거 후에 각각 10년, 5년형을 받았어요. 뭐 당시 경찰이 그 납치범들에게 수첩을 하나 압수했는데 거기 보면 한 1000명 가량의 탤런트의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있고 그 중에 한 20명 정도 여배우의 신상 정보에 있는 빨간색 줄이 쳐 있었다고. 어머. 섬뜩하죠? 타겟이었을 그럼 수도 그때 있는. 만약에 범인들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그 줄쳐 있었던 20명의 그쵸. 여자 탤런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 안 한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미리 어느 정도 미행을 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도지원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집에서 거의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운동하러 갔던 그 타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는 미리부터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된 거죠. 당시에는 잡을 이용하는 것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이 그 당일날 발생하고 보도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수개월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야 밝혀졌다. 왜냐하면 이게 98년 7월에 발생해서 11월에 또 추가로 돈을 줬고 정작 경찰에서 경찰을 통해서 언론에 밝혀진 거는 그 다음에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썼던 기자들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랐죠. 워낙 인기 있던 배우고 또 나중에 좀 이게 보도 과정이 좀 석연치 않고 체포 과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막 그런 또 호사가들이 또 뭔 일이 있었다 사실은 여자로서 납치됐으니까 험한 일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사실은 추측하지 말아야 될 추측까지 있었고. 그럴까봐 신고를 못한 거로 수 있겠네요. 또 혹은 또 납치범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모종의 괜한.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나온 거죠. 네. 그 실제로 그런 비슷한 기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은 경찰이 그 구체적으로 물론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브리핑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 경찰 언저리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를 꽤 맞추고 해서 이제 풍문이 들렸던 게 뭐 도지원 씨가 납치범들한테 나치 사진 찍혔다. 그래서 이거를 그것 때문에 신고를 못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미확인 보도였고 또 실제로 입증이 되지 않은 거니까 말 그대로 풍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도 그래서 아까 우리 김가연 씨가 도지원 씨를 잘 아는 입장에서 이제 도지원 씨 성격을 잠깐 얘기했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다 보니까 더욱더 좀 약간 내성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기피한다든지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이면은 밀레니엄이잖아요. 그때는 다들 핸드폰 들고 다니는 시절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도지원 언니랑 같이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언니 연락처를 받았는데 삐삐예요. 삐삐.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질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거의 교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 사실은 뭐 납치 사건으로 뭐 정신적으로 충격을 안 받았겠습니까라고 생각을 좀 드는데 도지원 씨가 결혼 못한 이유가 은둔형 외톨이이기 때문이다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집 밖을 안 나가시는 거 알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용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외에는 별다르게 사람들하고 교류도 잘 안 하시는 편이고 굉장히 조용조용하세요. 근데 조금 이제 그 도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하고도 그렇게 좀 교류나 아니면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웃어라 동해아를 촬영할 때도 지창욱 씨가 이제 그 모자지간으로 출연했는데
그 서로 대화가 없는 바람에 굉장히 그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다 보니까 애를 먹었는데 뭐 이제 그 조금 친해지면은 다음 촬영 때는 다시 이제 서먹서먹해질 정도로 조금은 이제 그 교류 부분에 있어서 도지원 씨가 좀 취약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원 씨가 사람들과 교류가 별로 없고 뭐 잘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 몸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뭐 기억하실 것 같은데 드라마 내 딸 금사월 찍었을 그 당시에 일과성 허혈성 쇼크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그 당시에 뭐 작가들, PD, 연출진들이 다 와서 병문안도 하고 스케줄도 다 조정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체력적으로 좀 약한 편이어서 도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휴식계는 무조건 거의 뭐 집에만 있는다고들 하더라고요. 또 게다가 술도 잘 못 드신다고 해요. 치사랑이 맥주 2잔 정도라고 합니다. 뭐 2잔 먹고 매니저 등에 업혀서 나갔다 뭐 이런 전설도 전해 내려오고 있고 여배우들이 싱글일 수밖에 없는 게 술도 잘 안 먹죠. 밥도 많이 안 먹죠. 할 게 없어요. 아무튼 도지원 씨가 이렇다 보니까 전혀 술도 못 하고, 그러니까 또 성격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보통 뭐 집이라든가 운동할 때 운동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촬영장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단순한 테두리 안에서 정해놓은 딱 테두리만 이렇게 다 집에 되게 재밌는 게 많지 않을까요? 뭐 놀이동산처럼. 아니 근데 운동은 강일원 국장님 네. 말씀대로의 그 동선이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가 많네요. 그 이쯤 되면 이제 그 도지원 씨가 정말 결혼할 생각이 없는가? 네,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주관이 뚜렷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남자, 이해심이 많고 착하고 만나면 편안한 남자가 이상형으로 했으니까 이상형을 좀 낮춰주세요. 이게 아마도 저와 인터뷰했을 때 한 말 같아요. 제가 질문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분 냉면 먹고 인터뷰하신 거 아니에요? 도지원 씨 이런 얘기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답을 당분간 하셨는데 일과 연애하신다고. 사실 이제 그런 관련된 질문하는 걸 조금 꺼리시더라고요. 사실 뭐 뻔한 답인 거잖아요. 아니 뭐 제 짝을 못 만났으니까 그쵸 결혼 못 한 거니까 뭐 여튼 안 한 거라고 해주시면 저는 될까요? 도지원 씨 안 한 거라고? 되게 사랑꾼이라고 들었는데. 야. 저도 좀 들은 거 있어요. 좀 이렇게 뭐야 이제 와서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좀 표현도 좀 하시고 이런 맞아요. 표현하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라고 전 들었는데 뭐 은둔형 외톨이 아닌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할 땐 도지원 씨 같은 경우에 그 은둔형 그 외톨이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사실 뭐 눈이 조금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 중독,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또 일을 할 때는 또 좀 완벽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도 연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시는 거 보면 연기와 당분간 워커홀릭 결혼한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와인빛의 고혹적인 느낌을 가진 여배우입니다. 2세대 트로이카라고 불리면 음악 최고의 스타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곧바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그런 그 기사들이 유독 많았었거든요. 진짜로 좀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어머. 피로 현장에서 돌연 하원 결혼식 도중에 지인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 정도면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도지원 씨처럼 연애는 NO, 오로지 일만 하는 스타가 있는가 하면 사랑도 자유롭게, 결혼도 자유롭게 하는 스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은 고품격 여배우의 치명적인 사생활입니다. 빠밤. 야, 고품격 여배우요. 야, 저는 듣는 순간 딱 이분이 떠올랐는데 저도요. 혹시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최여진이요, 최여진. 감사합니다. 뇌물죄로 안 잡혀와요. 뭐가 오갔나? 방송 뇌물죄? 멘트 바로 뇌물죄? 뇌물 바로. 네. 누굴까요? 바로 김혜수 씨입니다. 김혜수 씨 하면 또 최근 한 시상식에서 옛 연인이죠. 유해진 씨와 만난 모습 누리꾼으로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죠. 김혜수 씨 하면 워낙 당당하고 팔색조의 이미지로서 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발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실 것 같은데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한 집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혜수 씨의 오랜 친구들이 별명을 이렇게 지어줬다고 해요. 장판 선생. 왜죠? 이게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장판에 딱 붙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붙여준 별명인데요. 더 재밌는 건 김혜수 씨가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해요. 이 별명을. 마음에 들어한다고요? 또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문어발 남자설? 응? 근데 너무 이제 뭐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핫한 그 사랑이 있었죠. 바로 이제 그 요즘 이제 럭키로 해가지고 최고의 스타덤에 오른 유해진 씨의 사랑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혜수 씨의 사랑으로 떠올리는데 2001년도에 이제 김혜수 씨가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특별한 감정을 나누고 있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김혜수 씨의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 추측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밝혀졌나요, 그분이? 뭐 일반인인가요, 연예인인가요? 당시에 뭐 딱 이제 아름아름으로 알려진 사람이 홍콩의 와이킷이라는 연극 배우, 연극 연출가이고 이제 그런 정도로만 당시 알려졌죠. 그 친구가 제 친구인데. 네. 그때가 이제 한국에서 작품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작품이 약간 좀 국제적인 배우들이 참여해서 뭐 영국에서 온 배우도 뭐 홍콩에서 온 와이킷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오만석 씨 뭐 이렇게 해서 그 연극 단체가 조금 글로벌해요. 그래서 송록기 씨랑 해가지고 작품을 한국에서 한 2작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김혜수 씨가 이제 보러 갔다가 아마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데이트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뭐 탑 클래스에 있는 배우치고는 스캔들에는 거의 연루가 안 됐던 배우 중 한 사람이고 지금 와이킷이라는 이 경우도 그때 뭐 본인이 어떤 자리에서 좀 특별한 감정을 가졌다고 밝히는 바람에 이제 이 사람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랬지만 그것도 추측이 됐고 결국은 왜냐하면 와이킷은 그냥 친구다. 아까 홍석천 씨가 얘기했듯이 연극하면서 거기에 가서 만나서 몇 번 만났던 그런 정도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된 겁니다. 와이킷 씨와 열애설에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만 좀 좋은 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이 확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매사 분명한 김혜수 씨조차 아무 말 못하고 당황스럽게 만든 연문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가수 나훈아 씨와의 연문설이었죠. 보통 연문설이 나오면은 진짜 이래야 되는데 이 루머를 들었을 때는 뭐 아니 왜? 보통 반응이 다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말도 안 돼. 왜보다 당연히 그랬죠. 그 얘기를 하면 너 지금 미쳤냐? 이 얘기가 먼저 나왔죠,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룰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나훈아 씨도 이 루머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실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건 기억나요. 그런데 김혜수 씨에게는 진짜 핑크빛 열애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바로 배우 유해진 씨와의 공개 열애 소식이었죠. 대중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열애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해진 씨하고 김혜수 씨가 두 분 다 애완동물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미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셔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시는데요. 한 번은 이태원에 있는 저희 가게에 그 유해진 씨가 키우고 있는 그 애완견하고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김혜수 씨랑? 네, 김혜수 씨랑 사귄다는 느낌이 나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왜냐면 유해진 씨가 저도 몰랐는데 이 말솜씨라든가 이게 여자를 이렇게 리드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 멋있음과 이 카리스마가 저희가 TV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그런 매력이 있어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재밌으시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영화계에서는 진짜 소문이 많이 났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자들한테 소문이 났었어요. 네. 김혜수 씨가 그 영화의 스텝이나 배우들 중에 누구 한 명과 사귄다라는 소문이 나서 저는 제가 출연해봤을 때 유해진? 아니야. 제일 먼저. 조승우? 어려. 조승우 뭐. 소문 들어보니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감독님이랑 사귄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의 열애를 인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정말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유해진 씨 같은 경우에는 모처에 뭐 빌라를 하나 구입했다고 해요. 또 동반 건강검진을 두 분이 받으면서 뭔가 결혼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는데 하지만 약 3년간의 열애 끝에 두 사람은 결별을 선택하게 됐어요. 진짜 되게 잘 어울렸었잖아요. 근데
두 분이 이별에 대해서 또 말들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두 분이 저희 식당 와서 함께 즐겁게 식사하고 가시면서 야, 두 분 참 멋진 커플이다라고 느꼈었는데 시작이 애초에 좀 소문이 좀 과장되게 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소속사에서 당시에 네. 둘이 연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소속사에서 인정을 했어요. 둘이 좀 교제하는 것처럼. 근데 정작 김혜수 씨나 유해진 씨는 본인들은 열애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부인한 적도 없잖아요. 부인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인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짓궂게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면 김혜수 씨가 청룡영화상 시상 MC를 오랫동안 하잖아요. 네. 생방송 중에 절대 답변을 안 할 수 없도록 생방송 중에 같은 동료 배우가 객석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 마이크 내려왔을 때 그때 물어보니까 김혜수 씨가 웃으면서 반쯤 인정하는 듯 하고 그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 적은 있지만 정말로 언론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완전 쿨하게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결별설이 나오기 그 해인 것 같아요. 그 해 이제 혜수 씨 엄마가 그 시상식장에 나왔는데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둘이 결혼 얘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열애설 자체를 언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열애라는 표현을. 왜냐하면 같이 영화를 두 편 하면서 뭐 정이 들고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어울렸던 거는 맞지만 사는 동네도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장소도 찍혔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결혼을 약속했다든지 둘이서 어떤 뜨거운 관계라든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혜수 씨하고 혜수 씨 엄마가 집에서 이제 기사가 예를 들면 둘이 뭐 결혼할까 말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참 웃긴다 그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설도 아니고 결별설도 아니다. 둘 다 언론이 만드는 얘기다. 이게 혜수 엄마의 얘기입니다. 혜수 씨 엄마의.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한마디만 딱 하자면은요. 그래요. 그 두 분이 정말 좋은 감정으로 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언론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가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좀 안타까운 면도 저는 있거든요. 뭐 어쨌든 두 분의 몫이니까 뭐 저는 나중에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일단 뭐 쿨한 여자의 대명사인 것 같고 일단 시상식에서 한번 삐끗한 모습 맞아요. 보셨어요? 넘어질 뻔한 네. 되게 넘어질 뻔한 그 실수의 그 모습조차도 되게 쿨하게 웃으면서 넘어가시고 또 헤어진 연인 앞에서도 되게 쿨한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럽다. 저렇게 나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저도 쿨합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감독 김지민 씨 옛 애인의 나처럼 쿨한 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오픈식에 화환을 보냈어요. 근데 화환 네. 문구가 나한테 왜 그랬어? 제일 쿨해요. 내가 보는 사람 제일 쿨해. 근데 왜 나는 기사를 안 다루냐고. 네. 이렇게 쿨한데. 더 유명해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좀 품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김혜수 씨는 과연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못 하는 걸까요? 최근에 어디 그 기자회견장이었나? 거기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또 거기서 이제 기자분들이 결혼하실 생각 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 물었더니 뭐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거를 전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전에는 어땠건 지금은 지금의 삶을 사랑하고 계시고 뭐 굳이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것으로 추측되고 뭐 어쨌든 결혼은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니까요. 절대 못 하는 거는 절대 아닌 거 그리고 같아요. 예전부터 안 하는 거지. 뭐 독신주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고 결혼을 하고 싶어진다면 그때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구체적인 결혼관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한 환상은 더 없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왠지 저는 이제 김혜수 씨가 영원한 우리의 독신 누님으로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가혹한가요? 네, 그냥 멋진 싱글 여성들의 희망사항이. 희망 같은? 와인빛의 고혹적인 느낌을 가진 여배우입니다. 2세대 트로이카라고 불리면 음악 최고의 스타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곧바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그런 그 기사들이 유독 많았었거든요. 진짜로 좀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알아? 어머. 피로 연장에서 돌연 하원 결혼식 도중에 지인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 정도면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 판무파탈은 와인빛의 고혹적인 느낌을 가진 여배우입니다.
드라마에서 주로 연하남들과 로맨스를 펼쳤던 이분, 바로 배우 장미희 씨입니다. 장미희 씨 하면은 뭐 대기업 회장님 부인으로도 많이 나오셨고요. 옛날에 6.25 직후에 8남매인가? 6남매. 6남매. 네. 저출산 시대라 둘 올려봤습니다. 복사하세요. 6남매. 복사하세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솔로시고요. 네. 여전히 미혼으로, 뭐 가장 아름다운 미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또래에서. 장미희 씨 하면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까지 2세대 트로이카로 불리던 음악 최고의 스타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75년 동양방송 특채 탤런트로 뽑히면서 데뷔를 했고 76년에는 박태원 감독의 신인 배우 공채 모집에서 무려 2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 춘향 역에 발탁이 되면서 영화계에도 데뷔를 하게 됩니다. 또 이듬해죠. 77년도에 영화 겨울 여자에서 주인공 이화 역으로 출연해서 이화요? 네. 이화. 일약 스타덤에 또 오릅니다. 유명했죠, 이화. 그러니까 요즘 분들은 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없겠지만 겨울 여자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냐면 이 단성사라는 극장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 종로삼가 있잖아요. 종로삼가에서 뭐 이렇게 표를 갖다 직접 구해야 되지 지금처럼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표를 다 사야 되는데 표를 사기 위한 줄이 2km까지 가서 비원까지 갔을 정도라 그러거든요. 2km 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은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정도니까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장미희 씨에게 큰 시련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제 그 방송 출연 금지 대상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장미희 씨 같은 경우는 X양 사건이라는 게 세간에 퍼지면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X양 사건이요? 그게 어떤 사건이죠? 예, 이 루머가 이제 퍼지게 된 것은 1981년도 10월의 일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장미희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길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출연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장미희 씨가 출연 펑크를 내고 이제 촬영에 참가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때 방송계에서는 묘한 소문이 도는데요. 장미희 씨가 납치를 당해서 녹화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예, 충격적이었죠. 당시 소문으로서는 납치를 한 사람이 바로 영부인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부인이 사주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장미희 씨를 납치했다는 그런 루머가 세상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큰 충격을 던져줬죠. 아니 영부인이 왜 멀쩡한 장미희 씨를 납치를 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센세이셔널한 화제가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순자 여사가 등장이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장미희 씨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질투해서 영부인이 납치를 해서 상해를 입혔다. 그래서 이제 전 대통령 X양이다. 그래서 X양 사건으로. 야, 이건 뭐 사실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얘기인데 이 자칫 풍문이 사실입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 장미희 씨가 뭐라고 해명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장미희 씨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가십이나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노코멘트 해요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또 조금 이 소문이 더 확산되고 근거가 이렇게 부풀려진 이유가 뭐냐면 서울무지개라는 영화인데 사실 이게 아까 나왔던 겨울 여자가 김호성 감독 작품이에요. 근데 이 서울무지개도 김호성 감독의 작품 이제 연출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권력자의 도움으로 탑스타로 올렸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마치 그 장미희 씨 어떤 X양 사건과 같은 그런 스토리를 엮어서 이 영화하고 결부를 시키는 바람에 굉장히 소문이 확산이 됐죠. 아니 그러면 장미희 씨도 이 영화를 보고 아니면 소문을 듣고 그래서 반응을 보였을 텐데 어떤 반응이 있었죠? 뭐 당시 확인된 바는 없었지만 성격상 역시 그때도 노코멘트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장미희 씨는 이런 루머 외에 혹시 정말 결혼할 뻔한 적은 없었나요?
근데 사실 그 장미 씨 같은 경우에는 1981년도에 한 일간지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1983년쯤에는 결혼을 할 거다. 아, 그리고 이제 누구와 어디서 한다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럴 작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두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정말 1983년 10월 장미 씨가 약혼설 기사가 나와요. 그때 장미 씨 나이가 26살이었는데 무려 19살 연상인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과 약혼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럼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만난 건가요?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풍문으로 들려온 얘기는 장미 씨 어머니의 친구와 신 회장의 누나가 동창이어서 한 뭐 1년 전에 서로 알게 됐다. 그리고 오작교 역할을 장미 씨 어머니가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기사화가 됐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서교동 장미 씨 집에서 약혼식을 했고 9월에 그리고 그 다음 해 4월에 결혼식을 올린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결혼이 될 것처럼 갔다가 그 이후에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장미 씨와 신기수 회장의 약혼설 자체가 루머였다라는 설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루머 때문에 한창 주가를 올렸던 이 장미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떠나서 파리로 유학을 갔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미국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정말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루머 때문에 이 활동을 접는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당시에는 그러면은 장미 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루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입장을 전달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그 소문을 부추긴다는 생각도 들은 것 같고 이 내가 진실하다면은 이제 그 쫓아다니면서 부인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지만은 그 이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제 그 루머를 조금 이제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런 와중에 장미 씨에게 공개 구원을 하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배창호 감독이에요. 그 배창호 감독님은 기쁜 우리 젊은 날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이제 그 당시에는 고래 사냥으로 굉장히 대히트를 쳤던 감독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 구원을 합니다. 나는 장미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남자시네요.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정도면. 네, 서로 사랑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배창호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기 속에 빠진 이제 이 장미 씨를 굉장히 이제 아껴주고 싶고 어떤 여성으로서 이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미 씨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와, 멋있다. 결국 이제 그 장미 씨는 이제 그 배창호 감독의 어떻게 본다면 그 구원 그리고 이제 그 연출로 말미암아서 이제 적도의 꽃이라는 작품으로 해가지고 대종상 이제 여우 주연상을 거머쥐면서 이야. 그 동안에 이제 그 말할 수 없었던 소문을 불식시키면서 다시 한번 여배우로서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 여자라면은 아무리 이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도 나에게 이런 뜨거운 사랑을 주는 남자한테 좀이라도 관심이 가거든요. 느낌도. 지켜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두 분이 뭐 어떻게 그러면 잘 안 됐나 봐요? 장미 씨가 추후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소문에 대해서는 뭐 아예 반응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일축을 했고 이 작품을 위해서 배우와 감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는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것은 딱 마무리가 됐죠.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참 여러 차례 난 셈이네요. 장미 씨에 대한 스캔들이 이렇게나 많았군요. 이 정도면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안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장미 씨가 인터뷰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도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결혼하고 싶었다. 사실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를 넘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왔고 근데 지금은 나이가 많든 적든 자유롭게 사는 게 지금 편하고 앞으로 언제든 나이가 좀 많아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짜릿함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보면 아마 자발적 싱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프로야구 시구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요. 우와. 저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시구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 시구자가 이경진 씨예요. 이경진 씨. 이게 잘하나.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연예인 시구계의 조상님을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시구계의 조상님. 네, 시구계의 조상님. 이제 이경진 씨가 이제 최근에는 뭐 시어머니나 어머니 역할로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 굉장히 미모의 아주 핫한 탤런트셨고요. 그래서 홍은희 씨와 전화나서 오정현 씨와 함께하는 일일 드라마 워킹맘 육아데디 네. 거기서 그리고 작년에는 또 일일 드라마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맹활약 중이시죠. 야, 아니 그런데 사실 저는 왕성한 활동을 하셨고 오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혼 아직 안 하셨고요. 결혼식 기사는 또 2번 났었다고 하니까 특이한 소개할 게 있네요. 아니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식 기사가 2번이 났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이경실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열애를 떠나가지고 곧바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그런 그 기사들이 유독 많았었거든요. 하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방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한다 해서 이제 금사빠라는 이 별명도 뭐 붙을 만한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경진 씨가 첫 번째 결혼 구설수에 휘말린 게 84년 28살 때였습니다. 그때 중매로 만난 이제 남성과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황당한 거죠. 당시에 이경진 씨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도 화제였지만 그보다 더 화제가 됐던 것은 상대방, 그 남자, 신랑으로 거론된 남자의 신분 때문에 더 화제가 됐었죠. 상대가 누구죠? 이경진 씨와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전해진 그 남성의 정체는 바로 서울지검의 부장검사인 이건계 씨 당시예요. 네. 이 이건계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검의 검사장도 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그 당시 시경국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뭐 국회의원도 지내셨어요. 자유선진당에서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굉장히 유명하신 검사님과 비밀 결혼을 했다라는 식의 소문이 날 정도로 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언론사와 기자들이 움직였겠죠. 한데 이제 결론은 매우 황당한 쪽으로 났습니다. 당시 이제 이경진 씨와 프로그램을 함께하던 PD가 이 비밀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 당일날 이경진 씨와 함께 녹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 결혼식설은 이제 수그러들게 되는 거죠. 결혼설은 진짜 특이하다. 당일날은 뭐 그랬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 이경진 씨가 이건계 검사하고 사귄 건 맞나요? 그건 역시 이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경진 씨는 그 이후에 이제 2년 뒤에 또 결혼설에 다시 은퇴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86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치과 의사하고 이제 결혼한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났습니다. 연예계 당시에. 그래서 쫙 나서 이경진 씨가 결혼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러 미국에 갔다가 또 바로 파경을 맞고 돌아옵니다. 이것도 그러면 해프닝인가요? 이때는 아니, 실제로 예.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혼 후에 피로 연장에서 돌연 파혼 선언을 합니다. 말이 돼요? 결혼하는 날 피로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로 연장에서 결혼한 걸 파혼. 30분 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거? 30분 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결혼식 도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경진 씨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객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 지인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지금 저 사람은 너 만나기 전에 이미 약혼했다, 파혼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경진 씨가 경악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귓속말하는 사람도 참 눈치가 없다. 원칙이 있으신 분. 아기를. 근데 그럴 만한 일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꼭 알려줘야만 결혼식장에서 굳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경진 씨는 그 이후에 쭉 혼자 지내셨던 건가요? 또 스캔들이 나는데요. 98년 2월입니다. 조영남 씨와 열애설이 납니다. 두 분이 어떻게 친해지게 되신 거죠? 가수시잖아요, 그렇죠? 뭐 조영남 씨 애나 지금이나 어떤 그 후배 동료 여성에게 그 편하게 대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요. 당시에도 이경진 씨하고 그런 관계였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유추한다면 이경진 씨가 유일하게 뭐 당시에는 골프학과를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골프를 이제 좀 쳐서 조영남 씨하고 이제 골프를 좀 가르치면서 좀 친해졌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건 아마 엮기 위한 것 같고 친구 같은 편한 사이였지 이걸 열애로 몰고 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서세원 쇼에 두 분을 모셨죠. 네, 그래가지고 조영남 씨가 결혼은 아니고 뭐 친하다. 또 무슨 열애가 아니라 뭐 그냥 좋은 관계다. 이렇게 그냥 또
애매한 화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애매하네요. 근데 이제 말이 또 바뀌세요. 뭘 어떻게? 여성 동화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수많은 여자가 있고 그중에 세 번째 내심 생각한 아내가 있다라고 기자를 앞에 두고 바로 전화를 겁니다. 누구한테 걸었겠어요? 이경진 씨. 이경진 씨 편이니까 이경진 씨한테 걸었겠죠. 그래가지고 이경진 씨가 밑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시큼미지근하니까 반응이 네? 조영남 씨가 이제 잘 될 수 있었는데 둘 다 유명인에서 안 된 것 같다. 와 진짜. 했다고 하는데요. 조영남 씨가 이제 재미나게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렇죠. 기자분들이랑 그거 할 때도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화법이 좀 재밌으시잖아요. 재밌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분이 뭐 결혼을 한다 이런 약속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화한 거죠. 조영남 씨한테는 이제 두 번의 이제 결혼 전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영남 씨가 재혼해서 이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할 때부터 이경진 씨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막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경진 씨와의 그 이야기가 막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무책임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 이경진 씨와는 이제 그 친구 관계로서 정리를 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도 친구 관계로 지내고 계신 거죠?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경진 씨의 입장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추후에 2008년에 한 아침 방송에 나왔대요. 아침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이경진 씨가 직접 말씀하신 바로는 조영남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좀 뭐 대시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영남 씨가 여자 관계가 복잡한 걸 알고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냥 끊고 뭐 전화도 통화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돼요. 쌍방 들어봐야 돼요. 대선배인데 너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경진 씨가 연예계 활동을 한 지 벌써 40년이 넘으셨다면서요. 그러고 보면 정말 안 좋았던 기억은 좀 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꽤 오래됐죠. 연기 활동한 지가. 그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을 하고 있지 안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 이경진 씨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어떤 또 다른 있죠. 이유죠? 바로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팬들 그러던 중에 그런 뭐 얘기들이 나도는 중에 진짜로 좀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경진 씨가 2012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16번의 항암 치료, 38번의 방사선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창 투병 중일 때 그 치료를 받을 중에는 정말로 힘들어서 몸무게가 39kg까지 떨어졌다고 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원래 조금 많이 이렇게 호리호리하신 체형이셨는데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치료를 좀 끝낸 상태에서 저 한 번 뵌 적이 있었어요. 뵌 적이 있었는데 좀 굉장히 마르셨는데 그래도 좀 치료를 잘 끝내서 피부 색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아플 때 좀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완쾌돼서 드라마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다행이에요. 네. 이쯤 되면 또 하나 질문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경진 씨는 도대체 왜 결혼을 못한 걸까요? 이경진 씨 본인이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결혼 정년기 당시에는 눈이 너무 높았고 또 결혼을 결심했던 남자마다 배신 아닌 배신을 좀 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남자는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고 뭐 정답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짜 솔직한 답변인데요, 진짜. 네, 이경진 씨 듣고 보니 나름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풍문쇼에서는 싱글 여배우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